안녕하십니까. 생활법률 10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험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내용들이 혼인, 재산 상속, 부동산 매매, 부동산 임대차, 보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게 이제 우리 그 교재 1장서부터 5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6장하고 7장은 이제 수업을 하지 않고요. 우리 그 맨 앞에 목차 부분 보시면 8장, 9장, 10장, 11장 있어요. 8장이 진술서 또는 자백의 증거 능력, 9장이 불신 검문과 강제 연행, 10장이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와 손해배상, 11장이 행정상 손실보상이 있는데요. 이 8장서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이 내용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장은 4개 장에 이르지만 그 내용이 길지 않아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교통사고의 법률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예요. 교통사고의 법률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강의 자료실에 나중에 업로드를 해 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걸 출력을 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제 8장 진술서 또는 자백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 교재 183쪽 펼쳐보세요. 183쪽에 보시면 옆에 사례 부분이 나와 있죠. 그 사례 부분을 한번 살펴보죠. 이 사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사례 한번 보시면 갑은 2006년 대전 둔산동에 있는 을소유 아파트에서 이제 현금과 폐물을 훔쳤어요. 그렇게 훔쳐 달아났다는 혐의로, 훔친 건 아니고, 훔쳐 달아났다는 혐의로 검사에 의해서 기소가 됐다. 그런데 이제 갑은 처음에는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법경찰관 경찰이에요. 경찰 A가 갑의 전과 사실을 제시하면서 순수히 자백하지 않으면 신상에 큰 위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다그치자 고문에 대한 공포감으로 자백을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 A는 갑의 진술 내용을 진술서라는 명칭으로 갑이 자필로 써서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한 다음에 이 갑의 서명 날인이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 뒤에 첨부했다. 이 피의자 신문조서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형사소송법에서 보면 조서라는 이름이 붙은 명칭이 붙은 서면이 있어요.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이렇게 이 조서라는 명칭이 붙은 서면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면이에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신문에서 그 진술 내용을 적은 서면을 조서라 그래. 그래서 피의자를 신문에서 작성한 조서를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을 신문에서 작성한 조서를 참고인 진술조서라 그래요. 그럼 피의자는 뭐냐?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 그러니까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서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피의자라 그래. 그 의자가 이제 범죄 혐의 할 때 의자야.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입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그래서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피의자라 그래.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검사에 의해서 형사 재판이 청구된 경우, 이때 이제 검사가 형사 재판을 청구하는데 이걸 기소라 그래. 기소. 기소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기소했다는 얘기가 검사가 형사 재판을 청구했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검사에 의해서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 그래. 피고인.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은 피의자. 그 다음에 나중에 검사에 의해서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렇게
범죄 혐의가 인정돼서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신문해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 그 진술 내용을 기재해서 작성한 조서를 피의자 신문 조서라고 해.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피의자 신문 조서, 사법경찰관 A가 작성한 거죠. 사법경찰관 A가 갑의 진술 내용을 받아서 적은 서면, 이게 피의자 신문 조서예요. 이 피의자 신문 조서 뒤에 갑이 스스로 작성한 서면, 이건 이제 우리가 그냥 진술서 이렇게 얘기할 때, 진술서라고 할 때, 이 진술서도 역시 피의자 진술서 또는 참고인 진술서가 있어요. 참고인 설명을 안 했구나. 참고인은 뭐냐 하면 제3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법정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목격자 있죠. 목격자. 응? 목격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참고인이라 그래. 참고인. 응? 그러니까 수사기관 피의자 이외의 제3자, 주로 목격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참고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참고인이 나중에 형사법정에 가면 뭐가 돼요? 증인이 되죠. 증인. 응?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는 우리가 참고인이라고 부르고요. 나중에 기소가 되고 난 다음에 형사 재판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 응? 그런데 이런 피의자나 참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서면을 진술서라고 해요. 응? 스스로 작성한 서면. 그래서 이 사법경찰관 A는 갑을 신문해서 갑의 진술 내용을 받아 적은 A가 작성한 서면이 피의자 신문조서고, 그 다음에 이 갑이 스스로,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작성한 서면이 진술서, 여기서 이제 피의자 진술서가 되겠죠. 그래서 사법경찰관 A가 자신이 작성한 갑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뒤에다가 갑이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를 첨부했다는 내용이에요. 응? 이렇게 첨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갑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검사 B 앞에서도 범행을 자백했다. 우리가 보통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하죠.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해서 수사가 끝나면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를 해요. 그래서 검사가 다시 수사를 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경찰 수사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검찰에서 수사를 다시 안 하고 바로 기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아주 경미한 사건인 경우에는 검찰이 바로 기소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검찰에서도 다시 이제 수사를 해요. 다시 피의자를 불러서 신문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검찰 단계에서도 수사가 이루어져요. 자, 이렇게 검사 앞에 가서 이제 검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검사 앞에 가서 이제 수사를 했는데, 이제 검사가 피의자 신문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검사 앞에서도 갑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을 했어요. 응? 인정했다. 자백. 응? 자신의 피의자가 또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는 진술이 자백이에요. 자, 이렇게 검사 B 앞에서도 갑이 자백을 했고요. 공판기일은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하고 나면 이제 형사 법정에서 열리는 기일을 공판기일이라고 그래요. 공판기일에 갑은 사법경찰관 A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에 기재된 서명 날인은 자신의 것이 맞으며 그 내용도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는 같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피의자 신문 조서나 그 진술서에 갑의 서명 날인인데 본인의 서명 날인이 맞다. 그리고 그 피의자 신문 조서나 진술서에서 자신의 진술 내용으로 기재되고 있는 부분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일치한다. 이런 걸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갑은 그 내용은 진실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진술한 적은 있지만 실은 그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며 다툰 거죠. 근데 왜 그런 거짓 진술을 했냐? 고문 협박에 못 이겨 했다는 거죠. 응?
그러자 검사 B는 본 사건의 목격자인 병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을 하였으나 병은 자기가 그날의 절도 사건을 목격하기는 했지만 당시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을의 아파트에서 물건을 훔쳐나가는 사람이 갑인지는 분명하지 않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증언을 했어요. 자, 이 경우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할 쟁점이에요. 첫째, 피고인 갑이 사법경찰관 A와 검사 B 앞에서 행한 자백은 증거 능력이 있는가? 그 다음에 둘째, 사법경찰관 A에 의하여 작성된 피고인 갑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있는가? 셋째, 피고인 갑이 작성한 피의자 진술조서는 진술조서가 아닌데 진술서는 증거 능력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이 좀 용어가 좀 낯설고 좀 어렵죠, 그죠? 피의자, 참고인, 피고인, 그 다음에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서, 피의자 진술서, 뭐 이런 것들도 좀 용어가 좀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증거 능력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증거 능력. 증거 능력이 뭐냐 하면 이제 법원에서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사실은 증거에 의해서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이제 증거에 의해서 다툼이 있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증거에 대해서 증거 조사를 해야 돼요. 증거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증거 능력이 뭐냐 하면 증거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증거 능력이라고 그래요. 증거 조사, 법정에서 실시하는 증거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증거 능력이라고 해. 따라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증거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는 그런 증거는 아예 증거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법정에서 아예 증거 조사를 하지를 않아. 이게 이제 증거 능력이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예 증거 조사, 증거의 세계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증거 조사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그럼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는 뭔가요? 그건 증거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해서 그 증거에 의해서 사실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증거로부터 사실을 인정할지 말지 여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증거 능력이 다투어지는 증거는 어떤 증거죠?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데 아주 요긴한 증거죠. 그 증거, 예를 들어 목격자의 증언, 이 목격자의 어떤 진술, 글쎄, 하여튼 뭐 그것도 뭐 증거니까 이 목격자의 진술이 이게 근데 목격자의 진술은 사실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다투지지 않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격자의 진술이라고 하지 말고 참고인 진술서를 한번 보자. 참고인 진술서. 그 이제 목격자가 법정에 출석을 하지 않고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제 진술서를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냈어요. 자, 이런 참고인 진술서 또는 참고인 진술 조서가 이제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다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피의자 신문조서도 증거 능력이 있는지 다퉈져요. 그래서 피의자 신문조서에 봤더니 피의자가 스스로 범행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다든지 또는 참고인 진술서나 진술조서를 봤더니 이 참고인이 범행 현장에 그 피의자가 범행하는 사실을 목격하고 그 내용이 그대로 진술되어 있었다. 자, 이런 피의자 신문조서나 참고인 진술서, 참고인 진술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만약에 증거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증거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거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증거 능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증거냐 하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데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증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증거는 증거조사의 대상이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증거에 의해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개념적으로 구별할 건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 능력이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의미예요. 그 증거에 의해서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법원에서 실시하는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증거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법원에서 실시하는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예 법정에 그런 증거는 아예 제출되지도 말아야 되고, 제출됐다 하더라도 판사가 읽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증거의 세계에서 배제된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펴보는 게 뭐냐면, 이 피고인의 자백이 증거 능력이 있는가? 지금 피고인 갑의 자백이 증거 능력이 있는가?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 능력이 있는가? 그 다음 피고인 갑이 스스로 작성한 피의자 진술서가 증거 능력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강의 자료실에 우리 이 수업과 관련해서 강의 자료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려면 내가 강의 자료에 올려놓은 강의 자료를 출력을 해서 참조를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이제 9장 진술서 또는 자백의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강의 자료를 하나 올렸고요. 그 다음 우리 10장 불신 검문과 강제 연행과 관련해서 강의 자료를 또 하나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수업 들으려면 이 강의 자료실에서 이 강의 자료를 출력을 하셔야 돼요. 출력을 하셔서 그 수업에 임해 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강의 자료를 보세요. 강의 자료 자백 또는 진술서의 증거 능력 한번 보죠. 먼저 요 강의 자료를 살펴본 다음에 요 사례에 대한 어떤 결론을 한번 도출해 보죠. 그래서 자, 우리 강의 자료 봐요. 자백 또는 진술서의 증거 능력. 자, 증거 능력은 뭐라 그랬죠? 증거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라 그랬어요. 자, 수사 절차 한번 보죠.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진술 내용의 왜곡 전달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어떤 수사 절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어떤 적법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수사기관이 이와 같은 적법 절차를 반드시 준수를 해야 돼요. 만약에 수사기관이 이러한 수사상의 이런 형사소송법, 법이 요구하고 있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사를 한 거잖아요. 위법한 수사 절차가 되죠. 그렇게 해서 수집한 증거는 뭐예요? 그 밑에 보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있죠.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증거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증거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법한 절차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야. 응? 자, 그러면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적법 절차로 뭐가 있느냐 한번 보죠. 거기 보면 진술 거부권 고지 이렇게 돼 있죠. 정확히 말하면 진술 거부권 등의 고지죠. 응? 그래서 이 수사를 하기 전에, 수사 개시 전에 먼저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사실들을 고지해 줘야 돼. 첫째,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되고요. 진술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음을 고지해 줘야 돼요. 그리고 만일 진술 거부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고지해 줘야 돼. 그리고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 줘야 돼요. 이렇게 수사기관은요,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이와 같은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를 해야 된다. 이런 걸 고지하지 아니하고 수사를 하면 뭐다? 위법한 수사다. 위법한 수사다. 그 다음 피의자 신문회의 참여. 거기 좀 오타가 났네요. 피의 신문이 아니라 피의자. 자자가 빠졌어요. 피의자 신문회의 참여를 한번 보시죠.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검찰청 수사관, 서기관, 서기를 참여하게 해야 하고, 그러니까 검사 혼자서 피의자 신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수사관이나 다른 검찰청 직원을 배석하고 신문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도 사법경찰관 혼자서 신문을 하면 안 되고요. 옆에 사법경찰 관리를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응? 왜냐하면 검사 혼자서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무슨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옆에 비록 같은 검찰청 직원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 눈이 있으면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피의자 신문에 다른 사람을 참여하도록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피의자 신문 조서의 작성. 자,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때 조서를 작성할 때는요. 피의자에게 조서 내용을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서 들려줘야 돼요. 나중에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조서를 작성한단 말이에요. 조서는 누가 작성해?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거예요. 수사기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사기관이 질문하잖아요. 뭐 그날은 어디 있었나요? 하면 이제 피의자가 하면 거기 답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답해서 피의자 진술 내용을 이렇게 적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의자 신문 조서가 다 작성이 끝나고 난 다음엔 피의자에게 열람하도록 해야 돼요. 읽어볼 수 있게 해줘야 돼. 아니면 읽어서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TV에도 보면 지난번에 양승태 대법관인가 이 양반 피의자 신문 받을 때 조서 읽는 시간이 신문 시간보다 조서를 열람한 시간이 더 길었다 그러잖아요. 아주 꼼꼼하게 봐야 되거든. 그래서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서 들려줘야 된다. 그리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물어서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 이의 내용도 써줘야 돼요. 나 이렇게 진술하지 않았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죠? 이거 잘못됐어요. 이걸 수정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의를 제기한 내용을 옆에 부기를 해주세요. 첨가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구하면 그대로 해야 돼. 그 다음에 피의자가 조서에 대한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는 피의자로 하여금 거기에 이제 서명 날인하도록 보통 이제 손으로 이렇게 서명하기도 해요. 자필로 기재하거나 이렇게 기명 날인 서명 보통 이제 서명을 하죠. 서명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거부한다는 사유 그 다음에 왜 거부하는지 그 이유도 거기 적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피의자 혹시 여러분들 이제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 안 되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본의 아니게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피의자 신문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때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을 꼼꼼히 보셔야 돼요. 내가 진술한 내용과 달리 만약 기재되어 있다 그런다면 이건 수정을 요구하셔야 돼요. 만약에 수정을 안 해주면 내가 이의한 내용을 적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서명 날인 하지 마세요. 그래서 꼼꼼히 봐주셔야 돼요. 나중에 법정에 와서 바꾸려면 쉽지가 않거든요. 자, 이렇게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땐 이런 적법 절차를 준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보시면 아까 내가 설명했다듯이 이런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사를 했어. 그런 건 뭐예요? 위법한 수사죠. 그런 위법한 수사에 의해서 수집된 증거는 뭐예요?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요. 비진술 증거는 뭐죠? 우리가 어떤 유형물인 증거죠. 그러니까 무슨 흉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아니면 뭐 위조된 문서라든지 뭐 이런 비진술 증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진술 증거에 대해서도 적용이 돼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진술 증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뭐 하여튼 참고인의 진술이라든지 뭐 피의자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진술 증거에 대해서도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무슨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뭐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압수를 했다든지 또는 무슨 이런 적법 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뭐 참고인 진술 조서를 받았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위법한 수사 절차에 수집한 증거가 돼서 증거 능력이 부인된다.
다음 이제 자백배제 법칙이라고 있어요. 자백배제 법칙. 형사소송에서 자백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자백배제 법칙, 자백배제 법칙. 자, 피고인의 자백이 우리 형사소송법 309조의 자백배제 법칙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 형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은 제 308조의 2에서 그 다음에 자백배제 법칙은 제 309조에 규정되어 있죠. 이 자백배제 법칙은 우리 형사소송법의 자백배제 법칙은 오래전서부터 규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자백배제 법칙의 내용이 뭐냐면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사유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자백, 이제 피고인이 자백을 했어요. 뭐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든 뭐 상관없어요. 하여튼 지금 현재 형사 재판에 피고인이 자백을 했는데 이게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자의로 이루어졌다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그러니까 자백의 임의성에 의심이 들 만한 사유가 있다면 이때는 뭐라고?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증거 능력이 없다. 이제 그 앞에 열거되어 있는 내용들은 자백의 임의성에 의심이 들 만한 사유들을 쭉 그냥 예시적으로 쭉 이렇게 예시적으로 이렇게 쭉 써놓은 거죠. 그래서 뭐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와 기망, 기타의 방법은 이제 자백의 임의성에 의심이 되는 사유를 예시적으로 이렇게 쭉 적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백배제 법칙은 자백의 임의성에 의심이 들 만한 그런 사유가 있으면 그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자백배제 법칙하고 위법수증거 배제 법칙과의 관계가 이제 조금 문제가 돼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문제예요. 자, 만약 위법수증거 배제 법칙을 아까 내가 진술 증거에도 적용이 된다 그랬잖아요. 진술 증거. 예를 들어 뭐 피의자의 진술에 대해서도 위법수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서 무슨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을 했는데 거기에 봤더니 뭐 진술 거부권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 신문을 해서 진술을 받아냈어요. 이런 경우 위법한 절차에 의한 수사잖아. 위법 수사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 위법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돼서 증거 능력이 부인될 수도 있고요. 자, 이 경우에 만약에 그와 같은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피의자가 스스로 범행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 자백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얻어진 자백은 자백의 임의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자백 배제 법칙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 위법증거 배제 법칙하고 자백 배제 법칙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대해서 자백 배제 법칙은 위법증거 배제 법칙이 강화된 형태의 것이다. 그러니까 자백 배제 법칙이 적용될 때는 위법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마치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처럼 자백 배제 법칙이 적용될 때는 그러니까 자백 배제 법칙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부인될 때는 위법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어떤 견해가 있냐면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게 위법증거 배제 법칙이고, 자백 배제 법칙은 위법한 절차가 아니라 자백의 임의성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을 경우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법칙이니까 적용 영역을 달리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둘 다 증거 능력이 배제된다는 점에서는 결론에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 둘 다 증거 능력이 배제된.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스스로 범행 사실을 시인하는 자백하는 진술을 했는데 이 진술이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자백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부인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얻은 자백은 뭐 임의성이 의심스러우니까 자백 배제 법칙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부인될 수도 있는 거죠. 응?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뭐 다툼의 여지가 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서 증거 능력이 부인되든 자백 배제 법칙에서 증거 능력이 부인되든 증거 능력이 부인되는 거니까 별 그렇게 큰 상관은 없죠. 여기 보시면 참고로 자백 배제 법칙은 제 309조잖아요. 이건 뭐야? 이거는 형사소송법 제정 때부터 입법화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 근데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어떻게 됐죠? 제 308조의 2조. 이건 뭐야? 나중에 개정돼서 들어왔구나. 내가 여러분들처럼 대학 다닐 때에는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우리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었어요. 그때는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어.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이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우리 형사소송법에 들어온 게 그다지 오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른 법 영역보다 이 어떤 발전 속도가 좀 늦은 법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 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예전에 뭐라 그랬냐면, 비록 위법한 수사 절차라 하더라도, 그런 위법한 수사 절차에서 얻은 증거라 하더라도 증거가 바뀌는 건 하지 않느냐, 증거의 성질이 변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범인이 범죄에 사용한 범행 도구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어요. 영장 후에 위반했어요. 이건 어떻게 돼?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한 증거잖아요. 이런 경우 이제 증거 능력이 배제된다는 게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종전에 예전에 대법원 판례는 그거 뭐 영장 안 받았다고 해서 범행 도구가 뭐 바뀌냐, 범행 도구의 성질이 바뀌냐 이거죠. 뭐 영장 안 지켰다고 어떻게 보면 인권 의식이 많이 떨어지는 거지. 응? 그래서 예전에는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논란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진술 증거에서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인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이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이제 명문의 규정으로 인정이 되고, 지금은 이제 진술 증거뿐만 아니라 비진술 증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폭넓게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이제 도입이 됐죠. 다음에 전문 증거 배제 법칙 한번 보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전문 증거 배제 법칙서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